최근에 미중 간의 갈등이 굉장히 크죠. 그러다 보니 일본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어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라는 워 시나리오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궁극적으로 일본의 역할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참고로 여기는 한국의 역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큰 일본에 힘을 실어주려면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워렌 버핏이 TSMC를 팔고 일본의 상사를 산 것도 사실 그런 어떤 배경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보고 있고요. 저는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경제 전망이 그렇게 어둡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뭐 점진적으로 특히 내년 시장은 저는 긍정적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 정도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 얘기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뭐 상업용 부동산 파산 이야기도 나오고 보다 보니까 해외 부동산 펀드가 위험하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신다면. 우선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리 문제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 개인분들은 대부분 집을 사실 때 고정금리로 집을 많이 사십니다. 뭐 사람마다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1%대 저금리로 30만 개로 돈을 빌리셨는데 이 상업용 부동산은 다 변동금리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투자를 하잖아요. 보통 주기가 2, 3년 정도 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4년 정도 변동금리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 변동금리 만기가 돌아오는 게 올해 말하고 내년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변동금리라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용 부동산 관련된 금리도 꽤 올라 있겠죠. 옛날에 비해서. 그럼 이제 차환 발행을 할 때 나중에 만기 때 연장을 하려면 더 낮은 금리로 연장을 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더 훨씬 더 높은 금리로 연장을 하게 되면 수익률도 많이 떨어질 거고 부실해지는 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동금리 측면에도 한 가지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역시 세상이 변하겠죠. 아무래도 이런 코로나를 겪은 이후에 재택근무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 또 미국이 지금 제조업 중심으로 좋아지고 있는 건 맞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챗GPT도 그렇지만 사실 이게 잘하면 화이트 칼라에 대한 직장을 많이 없앨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나름대로 향후에도 그 공실률 흔히 얘기하는 빌딩들이 좀 많이 비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일부 부실은 저는 피해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정말 금융위기로 몰고 갈 정도의 사안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려면 그건 아직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용 부동산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이 올라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아주 낮을 때 시작을 해서 공실이 올라온 게 아니라 이미 공실이 상당 부분 진행됐을 때 시작을 했기 때문에 현 수준의 공실률만 가지고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물론 여기보다 훨씬 더 높아진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이 돼 있는데 전체 은행들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증권화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파생상품화돼 있지 않다 보니 이들이 문제가 돼도 옆에 은행으로 번지거나 이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 관건은 그런 것 같아요. 우선 제일 좋으려면 역시 경기가 좋아져야 되겠죠. 경기가 좋아져서 공실률이 낮아지면 제일 좋은 베스트 케이스인데 뭘 그걸 제가 지금 당장 내년에 경기가 좋아집니다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 것 같고 1차 관문은 결국 차원 발행인 것 같아요. 이들이 올해 또는 내년 말에 얘네들이 이제 금리 만기가 돼서 그거를 바꿔서 발행을 할 때 지금보다 현 수준보다 훨씬 더 낮은 금리에 발행을 한다면 피해는 최소화될 것 같다. 일부 터진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의 뭔가 시스템을 흔들 정도는 아닐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차원 발행할 때 금리가 지금보다 높다. 요거는 정말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궁극적으로 올 연말에 갔었을 때 금리 수준이 현재보다 꽤 낮아질 수 있다라면 그러면 위기는 많이 완화될 것 같고 요거 뭐 확실히 터진다 안 터진다라는 개념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를 조금 우리가 같이 지켜보면서 예의주시해야 될 변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것 같다라는 기사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파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인상을 안 한다 쪽에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일부분들은 인상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지만 생각보다 많은 또 연준 위원들이 인상을 반대하는데 근데 재밌는 게 단순히 인상하지 말자가 아니라 되게 단호합니다. 이건 되게 드문 케이스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도 중요한데 이번에는 반드시 멈춰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기서부터 금리를 또 잘못 올리게 되면 실세 금리가 또 올라가면 사실은 생각지도 못했던 금융 쪽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은 금리 인상을 완전히 멈추는 건 아니지만 일단 한번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자라는 쪽에서도 일단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연준에서 이번에 베이지북에서 나왔지만 베이지북에서 공식적으로 미국의 고용도 옛날보다는 조금 둔화되는 것 같고 경기도 조금 식어간다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건 뭐냐면 지난 1년 동안 했었던 이 강한 긴축이 드디어 영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원래 연준이 긴축을 하면 이 효과가 원래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는데 드디어 반영됐다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반영이 이번 달부터 됐으면 다음 달, 그 다음 달은 더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랑 금리 인상을 멈춰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 유동성과 관련해서도 굳이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유동성들이 시장에서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컨대 대표적인 게 부채 한대 협상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 재무부가 6천억 달러에 대한 돈을 다시 연준에다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6천억 달러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어떤 빨려 들어간 돈, 또 국채를 발행하면 또 빨려 들어갈 거고, 그런 것들 때문에 유동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굳이 여기서 금리를 올려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연준도 확실히 이 물가가 잡기 쉽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시장에서 앞서 나갈까 봐 이번에 혹시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면 그다음 혹시 인하 아니겠어라고 앞서갈 텐데 이건 차단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또 만장일치로 동결이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다음에는 인하야 이렇게 나갈 건데, 그게 아니라 절반은 동결을 원했고 절반은 여전히 인상을 원한다라면 꼭 인하까지 우리가 안 나가고 두고 보자 뭐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최소한 금리 인하에 대한 섣부른 기대를 꺾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오는 걸 막기 위한 저는 어떤 고육책이 아닐까. 그러다 보니 저는 동결이 맞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된다라고 보면 어쨌든 간에 우리 시장에는 뭐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 펀드가 이렇게 조금 흔들리면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파장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생각보다 그 해외 부동산이 투자한 게 우리도 꽤 적지가 않습니다. 많은 뭐 기금들을 비롯해서 뭐 증권사들도 뭐 흔히 얘기 리츠라는 걸로 또 많이 팔았기 때문에 정확히는 뭐 계산할 수 없지만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또 이제 이쪽에 투자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곤란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계 경제에 영향은 좀 없을까요? 만약에 금리가 현 수준보다 연말에 그래도 낮아진다라면, 그리고 나서 내년에 경기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그림이라면 뭐 영향이 있더라도 그 영향이 뭔가 경기의 방향을 바꾸거나 시스템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정도까지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투자자분들 중에서 미국의 그다음 위험이 뭐야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이요. 다 알고 계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죠? 훨씬 더 이중 삼중으로 일단 터지지 않게 최소화하는 방법, 터졌을 때 이것도 최소화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중 삼중으로 저는 충분히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번째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 이야기예요. 올해만 20% 넘게 일본 증시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관심 언제 없을 때 이후? 역시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스스로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정책적 효과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정치적인 이유라고 하면 최근에 미중 간의 갈등이 굉장히 크죠. 군사적인 갈등도 크고, 그러다 보니 일본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미국이 일본에 주는 혜택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 향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라는 워 시나리오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궁극적으로 일본의 역할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참고로 여기는 한국의 역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본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그 큰 일본에 힘을 실어주려면 사실 군사적인 부분 말고도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겠죠. 이게 일단 정책적으로 반영이 됐다. 그래서 아마도 워렌 버핏이 TSMC를 팔고 일본의 상사를 산 것도 사실 그런 어떤 배경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일본 경제가 생각보다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 예컨대 코로나 이후에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뭐 여행 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선이 많이 됐죠. 사실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가는데, 그렇죠? 사실 일본을 살려준 거 우리라고 봐도 무리가 아닙니까? 아니 오사카 갔더니 뭐 한국인 전 명동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가던데요. 간판은 일본이지만 주변 사람도, 그래서 길 물어본 것도 너무 쉽잖아요. 저기요 하면 예 하고 서로 누가 보면 강남에서 온 것처럼 가르쳐주고, 중국은 한국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편했어요 되게. 그 사람들도 제가 한국 사람이라 안 보겠죠. 죄송합니다. 어쨌든
어쨌든 이런 것들 때문에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일본에서 재밌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냐면 일본도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임금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무서운 변한 게 일본이란 국가 자체가 사실 지난 30년 동안 어려웠던 건 물가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디플레를 해결하는 1번이 무조건 임금이었어요. 근데 30년간 임금이 거의 안 오른 거예요. 말도 안 되게. 그래서 뭐 도요타 임금 맨날 동결했다 이런 기사들이 떴었잖아요. 처음으로 임금이 크게 오르기 시작했어요. 자, 임금이 올라가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일본의 국가 부채가 세계에서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GDP 대비 부채니까. 그러면 임금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GDP가 올라가죠. 성장률이 올라가는데 부채 금액이 그대로면 부채 비율이 확 떨어져요. 그럼 일본의 국가 재무 비율이 굉장히 개선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들도 좀 좋아지는 게 있다라고 보여지고 사실 세 번째가 제일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에서 또 뭔가 새롭게 뭔가 경제를 부활시키고자 하면서 일본에 있는 거래소가 증권거래소가 일본의 기업들한테 문서를 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타픽스라는 지수도 있고 뭐 니케이 225라는 지수가 있는데 타픽스라는 지수 안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거의 절반이 생각보다 현금을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리고 돈도 잘 벌고 있고 EPS 그로스가 즉 EPS 성장률이 미국보다 높아요. 그런데 다 PBR 1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PBR 1배라는 얘기는 청산 가치죠. 그러니까 이 기업이 땅 팔고 사무실만 팔아도 그 정도 주가는 돼가 PBR 1배인데 대부분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들한테 서한을 보내서 PBR 1배를 타개할 만한 방안을 내놔라라고 적극적으로 정부가 옥죄기 시작을 했어요. 니들 그거 내놔. 근데 재밌게도 그러면서 동시에 일본에서 행동주의 펀드가 어마어마하게 활동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행동주의 펀드들은 우리나라와 조금 다른 행동을 보였는데 얘네들은 지분을 조금 사서 그 주주들하고 캠페인을 벌였어요. 으쌰으쌰. 야, 우리 이렇게 해서 기업 가치를 올려봐야 되지 않겠어? 근데 재밌게 기업주들이 거기에 호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뭘 많이 하고 있냐면 자사주를 엄청 사서 소각을 해요. 그리고 배당을 늘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주주 가치를 올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어차피 돈은 벌고 있었고 EPS도 좋아지고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배당도 짜고 자사주도 한테 그러니까 주주를 위해서 해주는 게 없었었는데 사실 이번에 이걸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배당도 많이 늘고 자사주를 사면은 그만큼 주식 숫자가 줄어드니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또 얘네가 기업 구조가 되게 안 좋아요. 서로 상호 맞교환하고 이런 게 있어요. 이것도 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주주 가치 증대를 위한 굉장히 큰 정책들이 발휘가 되기 시작했고 그게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보너스로 있는 게 향후에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이 됐을 때 광물들이 중요한데 재미있게도 글로벌에 있는 광물과 관련된 권한을 생각보다 일본 상사들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상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그 자원개발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도 곁다리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맞닥뜨리면서 워렌 버핏이라는 걸출한 분을 시장이 매력적으로 만들게 끌어들였었고 이래서 전반적으로 지수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일본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주도주라면 뭐가 상사죠. 있을까요? 상사뿐만이 아니라 네. 생각보다 전방위적입니다. 사실 최근에는 로봇 같은 경우도 로봇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감속기인데 일본의 하모닉 감속기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시대에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국가가 아닌가 싶어요. 뭐 그렇다면 하반기 좀 일본 경제 전망 조금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경제 전망이 그렇게 어둡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어둡게 보시지만 지금 시장이 글로벌 역사상 또 없는 일이 벌어진 게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따로 노는 몇 안 되는 사례예요. 보통 경기가 좋아지고 안 좋아지면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같이 움직이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 기억을 해보시면 우리한테 보조금들을 많이 줬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은 어느 정도 보조금을 줬냐면 예를 들어서 식당이 1년에 1억을 번다. 근데 이번에 식당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 1억을 다 줬어요. 식당 아예 문을 닫았는데도 그 정도로 퍼줬어요. 그리고 종업원 월급은 따로 줬어요, 정부가. 그러니까 서비스업은 죽었었죠. 우리 못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제조업만 좋았었어요. 그래서 뭐 LG전자 많이 올라, 현대차 많이 올라 그랬었잖아요. 그러다가 다 사고 나니까 이제 죽어 나자빠졌죠. 그 뒤에 서비스업이 이제 우리 리오프닝에 올랐잖아요. 그래서 잘 보시면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시차가 엇갈린 거의 없는 사례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침체가 온다는 분들은 제조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조업은 미리 겪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크게 올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경기가 일부 현재보다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침체가 오더라도 얕은 침체 가능성 정도는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경기가 많이 나빠지는 그런 점들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도 이번에 중국에 갔다 왔지만 생각만큼은 느린다 하더라도 어쨌든 중국은 갈수록 현재보다 경기가 좋아지는 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그런 효과들도 있다라고 본다라면 너무 경기를 좀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점진적으로 특히 내년 시장은 저는 긍정적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건 지금 갖고 있는 일본 관련 주식을 팔까 혹은 뭐 들어갈까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기업별로는 다르지만 저는 뭐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가 끝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일본의 구조적 변화가 30년 만에 변화라면 몇 달 오르고 끝나지는 않을 것 같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일본의 우에다 그 일본 중앙은행 총재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상황이 달라지면 잘하면 일본의 현재 YCC 즉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 그래서 일본의 국채 금리를 1%대에서 이 묶어놓는 이 정책을 생각보다 빨리 풀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엔화가 강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본 경제가 안 좋은데 엔화로 강세하면 망조인데 좋아지면서 가는 건 점진적으로 하는 건 나쁘진 않아요. 그렇게 보면 환차익에 대한 기대가 생길 수도 있다라면 외국인들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겠습니까? 기업의 이익도 늘어나는데 환차익도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배당하고 자사주 많이 준다라면 여기서 단기간에 그칠 이슈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본이 좀 앞으로 어떤 방향의 통화 정책을 펼칠 것 같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네. 일본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 있는 그 저금리 정책, 엔화 약세 정책을 결국 일본이 경제가 좋아지는 거 마중물을 삼고자 했던 정책 중에 하나였었어요. 옛날에 세 가지 화살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이제 일본 총리, 전 총리가 이제 했었던 정책이었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가 많이 좋아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의미한 변화가 확실히 보여요. 제가 학교 졸업할 때 졸업 논문이 일본에 잃어버린 10년이었기 때문에 이게 30년이 넘은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참 특이한 국가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마 여기 시청자분들께서 일본하고 사업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본하고 사업하면 중국만큼 암 걸려요. 정말 느려요. 이 의사결정. 그러니까 너무 꼼꼼해. 그래서 일본의 반도체가 못 따라온 이유도 결정하다가 끝난 거 아시죠? 우린 과감한 야 해 뭐 이런 건데 거긴 그런 거 없죠, 그죠? 더 따져봐 막 이러고 그죠? 최근에 우스갯소리도 있었잖아요. 일본의 로봇 기업을 중국에서 해킹했는데 해킹이 불가능했다. 왜냐면 전부 문서로만 남겨놔가지고 실제 일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아마도 빠르게는 못하고 왜냐면 일본의 통화가 한꺼번에 강세를 띠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통화 가치가 올라가면 재빠르게 돈을 갚아야 된다는 점에서 그럼 미 국채를 팔고 엔화를 살 수밖에 없거든요. 달러를 팔고 그렇게 되면 미 국채가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좀 조율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주 점진적으로 엔화가 일정 수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올 연말 정도에 유의미한 결과물들이 보이면 시장의 시그널을 조금씩 줄지 않을까 섣부르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너무 조심스럽고 그 급하게 했을 때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뭔가 개선해 나가는 모습들. 다만 시장에서 미리 알고 있으라고 약간씩 운은 띄워주겠죠. 그래야 부작용이 제일 적을 거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통화 정책이 좀 가야 할 방향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 일단 우리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사실 좀 상황이 많이 다르죠. 미국이라는 국가는 개인들이 빚도 별로 없고 실제 2008년 이후로 부채 비율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고정금리로 돈을 빌렸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영향이 덜한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연끌을 많이 하셨고 또 그거를 변동금리로 빌리셨기 때문에 많은 곤란함을 겪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통화정책 함에 있어서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먼저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일단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 선에서 보면 우리도 저는 더 이상 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는 더 올리면 물가가 문제가 아니라 제 주변에서도 정말 살 떨리는 분들 많거든요.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금리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올리는 건 아닌 것 같고 대신에 한국은행도 되게 조심하고 있는 게 최근에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게 우리 섣부로 금리는 안 내릴 거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게 상황 미국하고 같은 것 같아요. 물가가 너무 높습니다. 사실상 그러다 보니 너무 섣불리게 금리를 낮춰서 물가를 올리게 되면 나중에 더 큰 희생을 치러야 된다는 점 때문에 굉장히 곤란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땐 금리를 뭐 빠르게 내리거나 이럴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미국보다는 조금 더 행동은 빨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것들 보면 채권하시는 분들은 되게 주의를 많이 하셔야죠. 왜냐하면 이전에 보통 우리가 금리를 많이 올리고 나면 일정 수준 됐다가 굉장히 금리를 크게 내리고
그러면서 우리 채권에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생각보다 많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포지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내린다 하더라도 그 폭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면 우리가 채권을 통해서 이득은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길게 본다거나 아니면 너무 이전처럼 그 정도의 이익을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조금 목표 수익률을 낮출 필요는 좀 있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유, 별 말씀. 예. 네.